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70대 할머니예요. 20세 꽃다운 나이에 쫓겨나듯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상강했었죠. 제일 처음 서울역에 도착하여 뭔가 이국적인 서울역 건물에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고층 빌딩 층수 세어보며 뒤로 자빠졌던 게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50년이라니.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어서 70살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더니 꿈 한 번 꾸고 일어나니 머리가 다 새어버리고 얼굴이 주름으로 다 쪼그라들어 버린 것 같아요. 허무하지만 70평생 살아보니 그냥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쫓기듯 똥줄 타가며 진짜 열심히 살아온 과정.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죠. 요즘은 다시 솔로로 돌아온 제 딸과 소녀딸 아이의 재롱을 보며 3대 모녀가 함께 알콩달콩 사는 게 낙이랍니다. 맞아요. 전 딸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강제 이혼했고 제 딸은 똥수관 갔던 딸의 세댁으로부터 제가 구출해왔어요. 제가 이혼하여 외동딸을 홀로 길러온 것까지 담다니. 참으로 마음 아프지만 딸은 엄마의 인생을 담나봐요. 그래도 자기 새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보물이잖아요. 특히 갓 태어난 아기 키우는 건 엄마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작업이지만 이쁜 내 새끼 물고 빨며 하며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크던가요. 그런데 요즘 세댁들은 아이를 잘 안 낳으려 한다네요. 대한민국 신생아 출생률이 0.65명까지 떨어졌다죠. 우리 땐 잘 살든 못 살든 7, 8명씩 낳는 집도 허다했는데 그렇게 덮어놓고 낳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자식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했다 싶은 일이 내 딸 낳은 거거든요. 이상 70세 아줌마의 출산 장려 연설이었습니다. 좀 꼰대 같고 오지랖 넓은 것 같나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보세요. 내가 70년간 살며 얻은 지혜를 마구마구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딸은 나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딸도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고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딸은 워낙 자존심 세고 독립적이어서 엄마인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절대 안 보이려는 격앙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게 화근이었죠. 무려 4년간 엄마인 제가 반대했던 결혼을 하고는 절대 이혼하지 않으려 몸, 마음 다 버려가며 버텼으니까요. 불쌍한 내 새끼. 내 새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그래도 지옥에서 우리 딸아이 건져내온 거 생각하면 뿌듯해요. 그리고 그 후 9년 놈들은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았거든요. 그것만으로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어렵디 어려운 사돈 식구들을 몇 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고해성사하듯 제 마음을 다 펼쳐내야 제 마음의 뭉어리가 풀어질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사연살롱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참으로 애정하는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좋네요. 저의 어렸을 때 첫 기억은 이모네 차디찬 냉골방에서 이모 집안일 봐주던 식모들 사이에서 껴서 밥 먹던 기억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3살 때 차적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돌아가셨다고 하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모가 조카인 잘 걷어주셨어요.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시골에서 꽤 부잣집이었던 이모는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냉혈한이었어요.
조카인 저에게도 냉정하기 그지 없었죠. 이모나 이모부, 그리고 사촌 동생들보다 식모들하고 더 많이 어울렸던 기억이 있으니 말 다 했죠 뭐. 최소한의 양심상 절 고아원에 보내긴 좀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거둬졌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눈칫밥을 먹으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이모네 집안 일꾼들을 도와 농사일에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왠지 고아원으로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가끔 잠이 안 올 때 어릴 적 내 처지를 생각하면 참 가여워요. 자식한테는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제가 살던 곳은 워낙 시골이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던 중학교가 폐교되었어요. 다른 지역 어딘가의 학교와 통폐합되었다는데 걸어갈 수 없던 곳이었고 버스편도 마땅치 않았죠. 어린 맘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모는 오히려 반가운 기색이더군요. 수련아 잘됐다. 이참에 학교 관두고 하루 종일 농사일이나 좀 더 도와라. 집에서 네 사촌 동생들 뒷바라지도 더 해주고 말이야. 이모가 애매애비 이런 날 걷어서 지금껏 따준 밥 먹고 생활하게 해줬으면 이모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어서 학교 때려쳐라. 전 억울했어요. 어렸지만 이모한테 따지고 싶었죠. 이모, 내가 이모네 집에서 따준 밥을 언제 먹었어요? 맨날 쉬어터진 밥 먹고 배탈 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이모네 아들 딸들 빳빳하게 풀 바른 옷 입고 새 운동화 신고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닐 때 난 고무신 신고 보자기에 책 써서 고갯길을 겨우 걸어 다녔다고요. 이럴 거면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리지 그랬어요. 아니 기집년이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네. 원래 농사일은 자고로 머릿수가 많아야 하는 법이야. 햇소리 말고 가서 농사일이나 도와.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건만 은혜도 모르는 기집년 같으니라고. 기억에도 없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죠. 이모가 버렸는지 어쨌는지 엄마 아빠 사진 한 장 없던 전 택배 TV 속에 나오던 드라마 주인공들 얼굴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를 대강 상상만 해봤죠.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엄마인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겠다는 다짐도 했었고요. 이모분의 집이 대대로 워낙 부자였지만 시골에서 부자여봤자 뭐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게다가 이모부가 한량의 노름꾼이었기에 몇십 년 도박해서 말아먹으니 이모네 가세는 점점 기울어만 갔죠. 제 나이 20살이 되자 급기야 이모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군요. 수련아, 너 저 개울 건너편 집 총각 알지? 그 집도 진짜 부자잖아. 논이며 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집 총각이 수련이 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다는구나. 어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 집으로 시집가는 게? 어? 이모, 그 집 총각이 어딨어요? 쌍둥이 아빠. 그 아저씨 말하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저랑 동갑이고 그 아저씨는 이미 50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누구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야, 50은 무슨 50이야. 그 청년 이제 49밖에 안 됐어. 부잣집에 시집가면 너 좋고 나 좋고 하지 않겠니? 너랑 결혼하게만 해주면 저 넓은 사과나무 밭을 나랑 내 명의로 해주겠대. 요즘 땅값이 많이 올라서 사과밭 반만 팔아도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잠만 말고 얼른 결혼 준비나 해. 괜히 얼굴만 판지르르한 어린 총각 만나느니 확실히 돈 많은 남자 잡는 게 장땡 아니겠니? 어이가 없었죠. 이젠 이모라는 작자가 날 팔아먹으려 하는구나. 피만 섞였을 뿐 남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지더군요. 아니,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괘씸하네요. 오라, 이모가 왜 나한테 시집을 독촉하는지 알겠네요. 저 아저씨한테 날 팔아먹고 사과밭을 얻으려는 거군요. 이모, 진짜 내 이모 맞아요. 우리 엄마 동생 맞냐고요. 택도 없어요. 쌍둥이 아빠인 저 호래비한테 시집가라고 한 번만 더 고나면 네 집안을 다 엎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최수령. 니게 이모한테 눈을 희번뜩거리면서 못하는 말이 없네. 지금 네 이모부가 도박해서 이 집안 다 말아먹게 생긴 판국에 돈 좀 벌어볼라니까 거절을 해. 가서 넌 이 집안 잡일이나 계속해라 그럼. 가차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왜 이모 집을 나올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너무 어리고 산골에 파묻혀 있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거지 같던 속으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터졌죠. 이모 집 일을 봐주던 일꾼들과 식모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유독 남자 모습 이천수, 여자 식모 김천래, 이 두 작자들과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었죠. 마치 남매인 것 마냥 이름도 비슷한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인 우리 이모의 눈을 피해 사귀고 있던 사이였어요. 아주 부창부수로 절 노상 괴롭혔어요. 특히 김찬래 그 사람이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왔어요. 야, 최수련이 네가 이 집 마님 조카라고 의시되면 큰 오산이다. 넌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상한 척하지 말고 부엌 음식이며 설거지며 오늘은 네가 다 해라. 방 청소도 좀 하고 말이야. 오늘 많이 외출하셨으니 피곤해서 난 누워있을란다. 뭐? 넌 맨날 뭐가 그리 피곤하냐?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으면 밥값을 해야지. 너, 이천수 저머슴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지? 내 애진작에 다 알아봤다. 일은 안 하고 둘이 몰래 물레방앗간에 들어가는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우리 이모한테 쫓겨나지 않으려면 일 처리 확실히 해. 아니면 내가 확 다 불어버릴 테니 말이야.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좋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지.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안 그래도 다혈질인 이모가 난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모의 패모람이 통째로 없어진 거죠. 이모는 절 제일 먼저 소환하더군요. 야, 수련이 너. 김찬래가 네가 패모람 훔쳐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 너 그거 어디다 뒀어? 그 속에 보석이 얼마치 있는 줄이나 알아? 이 서브연. 이모가 지금껏 키워주는 애를 웬 수로 갚어. 당장 내놔. 이모, 난 패모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저 천래가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놈이랑 붙어먹길래 이모한테 다 풀어버린다고 했더니 날 골탕 먹이려고 거짓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모는 남의 말을 믿어요? 아님 조카인 내 말을 믿어요? 난 아무 죄도 없다고요.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쪽팔리면 3일이 기한 줄 테니 그때까지 되돌려놓지 않으면 맨몸으로 쫓아내버릴 거야. 3일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날 밤 김천래와 이천수 두 년놈들은 야반도주를 했어요. 이모네 집에 돈 되는 물건들은 모조리 가지고 말이죠. 당연히 그놈들이 팔모람도 가지고 갔겠지만 패닉 상태가 된 이모는 저까지 죽치더군요. 아이고야, 최실은 이 기집애야. 네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다. 내가 점을 봤는데 넌 우리 집이랑 상극이란다. 당장 가버려라. 당장. 아니 이모, 범인이 그들인 게 너무 명확한데 왜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모네 집에서 일해주고 샀던 동생들 뒷바라지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월급 쥐어준 적 있어요? 나도 성리인데 완전히 공짜로 몇십 년간 일을 한 거라고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엄마, 아빠. 이모는 이미 나에게서 마음이 들어섰는지 내 옷까지 몇 개만 달랑 챙겨서 마당으로 뿌리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저도 집을 나와 그 길로 읍내 식당으로 향했어요.
맘 같아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고 싶었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기에 차비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한 달 일하고 월급 받고는 그 길로 서울로 향했죠.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 전이네요. 발길이 닿은 곳은 서울 방배동이었는데 그땐 배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쭉 위로, 더 위로 향했어요. 그때 당시 나름 부촌이라던 동네로 가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학교 다닌 기억보다 식모살이한 경험이 훨씬 많으니 식당 일이 제 천직이라 생각했거든요. 요즘도 간혹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죠. 그땐 훨씬 많았어요. 제가 일하게 된 식당 주인분도 입이 걸걸하니 욕지거리를 해대는 할머니였기에 처음엔 엄청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셔도 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행동만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갈 곳 없는 절 위에 가게 뒤편 한 평짜리 창고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이거 사. 나중에 월세 다 한꺼번에 받으려니까 열심히 일해. 알았냐? 할머니 감사해요. 생전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네요. 앞으로 식당 일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친할머니처럼 따르며 식당 일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당부하시더군요. 수련아, 안 되겠다. 병원에 이사가 나보고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래. 자궁암이 온몸에 싹 다 퍼져버렸단다. 젊어서 애 못 낳는다고 시댁에서 쫓겨났는데 쓸데없는 자궁이 끝내 내 목숨까지 잡아먹는구나. 애 진작에 떼어버렸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식당 네가 물려받아야겠다.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의지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 식당 일을 다 맡기신다고요? 안 돼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야, 이년아.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죽는다더냐.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되지. 우리 가게에 야채 배달해주는 김씨 총각 알지? 그 총각한테 말해놓을 테니 물건 받는 거부터 대금 치르는 거 다 배워라.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이다. 은행 못 믿어서 여기 쟁여놨는데 이거 네가 다 가져라. 허투루 쓰지 말고 집이나 건물이라도 사놔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노상 그 돈이 그 돈이더라. 한국 사람들처럼 땅, 건물, 집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득한 나라는 자고로 부동산 사놔야 돈이 되는 거야. 돈이 돈을 법이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현자처럼 어쩌면 유언 비슷하게 제게 돈과 함께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돈은 당시 엄청 큰 돈이었죠. 이런 돈을 처음 보는 전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일단 은행에 넣어놓고 인근 복덕방을 전전하며 부동산 정보를 얻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그맣고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2층짜리 건물이 금매로 나왔다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했어요. 혹시나 사기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계약서를 주고받고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1층엔 식당을 차렸고 2층 살림집엔 제가 들어가 살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을 할머니께서 주도하여 진행해 주셨고 계약 후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무 가족도 없으시던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참 쓸쓸하더군요. 주문객은 딱 1명, 야채 대주던 김씨총각 뿐이었죠. 실은씨, 주인할머니께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식당 열었다면서요. 앞으로 많이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주인할머니가 실은씨를 진짜 친손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몇 번이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린 수련씨 식당 잘 운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아,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도 친할머니 같은 분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뭐요? 할머니께서 또 무슨 말씀이 있으셨나요? 아, 나보고 수연 씨한테 남자로서도 잘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수연 씨 잘 어울린다면서. 네? 아니,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으 참. 여튼 밥이라도 한 그릇 자시고 가셔요. 전 김씨 총각을 얼른 육개장에 밥 한 그릇 먹이고 돌려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부터 귀까지 새빨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거든요. 24살 먹도록 남자랑 손 한번 안 잡아본 저는 먹고 살기 바쁘니 연애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남자가 없어 외롭다는 느낌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날 이후 김씨 총각이 야채 배달을 올 때면 이전과는 180도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괜히 얼굴에 분도 좀 찍어 바르게 되고 립스틱도 살짝 바르고 그 남자가 야채 배달 올 때를 대비하고 있더군요. 김씨 총각의 이름은 김성기였고 저보다 10살이 많은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었어요. 집이 가난하고 허름이 모시는 남자다 보니 아마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나 보더군요.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여자를 사귀지 못해봤더니 말 다 했죠 뭐. 성격도 좀 쑥맥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콩깍지가 점점 씌워지고 있었는지 착하고 순진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서로 맘속으로 좋아만 하다가 답답해서리 제가 질러버렸어요. 아니 김씨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주인집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절 부탁했다면서요. 그럼 뭐 진도가 좀 나가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만 있을 거예요? 아무런 고백도 없이? 아, 내 답답해서리. 10살 어린 내가 꼭 이렇게 나서야겠냐고요. 얼른 나가서 풀이라도 뽑아와 깨워서 풀반지라도 만들어줘요. 아, 네? 풀반지요? 그래요. 잠시만요. 답답한 김성기 이 남자는 저의 불호령에 헐레벌떡 나가서는 진짜 길가의 민들레꽃과 풀을 엮어서 동그랗게 반지를 만들어 왔더군요. 그래도 센스는 있었는지 2개 만들어 와서는 내 손에 하나, 자기 손에 하나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그날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되었고 일요일이면 여기저기 다니며 데이트도 참 재미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성기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부터 제 인생은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여튼 나이가 찰 대로 찬 노총각 남친은 저와 정이 들자 바로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가족도 없던 전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자는 말에 얼른 예스했죠. 남친의 홀어머니는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몸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이젠 한쪽으로 기어다니며 움직일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시장바닥에서 남을 다듬어 파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며 이 사람이 벌어온 돈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듯 했어요. 남친은 외동아들이었기에 결혼해서 반신불수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땐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대충 이 정도의 가정사만 듣고 바로 예비씨 모아 만남을 가졌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몸은 불편하지만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설명했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실제로 만난 예비씨 모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더군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엉덩이 한번 보자. 어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숨풍숨풍 낳을 수 있는 여잔지 아닌지 보게. 우리 성기가 무려 4대 독자고 내가 남편 돌아가시고 몸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 가문이 종갓집이라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야 한다.
각오는 돼 있겠지? 아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가려면 나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내놔라. 그때 당시 7급 공무원 월급이 23만 원 할 때였는데 25만 원이면 꼬박꼬박 매달 한 사람치 월급만큼 달라는 얘기였어요. 전인의 정신을 차리고는 초반에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초면에 돈 얘기부터 꺼내셔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럼 아예 딱 정하고 가시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 제가 사는 건물 2층에서 함께 사셔야 할 테고 생활비는 어차피 저희가 부담해야 할 테니 용돈 정도만 드릴게요. 25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네요. 야, 몸도 비실비실해서 아들내미도 못 낳게 생겼구만. 돈도 못 주겠다고?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갈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내놓고 가. 너, 내가 중풍 걸려 병신됐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뿌리 깊은 가문이다. 너 듣자니 애비애미 없이 거의 식모처럼 자랐다며. 니까짓 게 건물 하나 있다고 무시할 집안이 아니란 말이다. 전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남친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지만 끝까지 꼴먹은 벙어리더군요. 대강 자리를 수습하고 예비 시모에게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결혼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쫄래쫄래 따라 나온 남친에게 퍼부었어요. 당신 등신이야? 바보야? 어머니께서 처음 본 나한테 돈덩거리시고 날 저렇게 무시하면 옆에서 방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우, 정말 미안해. 언제 껴들어야 할지 몰라서구만. 근데 평생 고생만 하다 중풍 걸린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말이 좀 세게 나간 것 같아.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돈 얘긴 그냥 한 귀로 흘려 듣자고. 내가 번 돈으로 조금씩 용돈 쥐어드릴 테니 수련이는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자. 저도 참 바보죠. 그때 당시 서울에서 제 곁에 있던 사람은 오직 남친뿐이었고 시모 문제를 중간에서 잘 해결해준다는 남친 말만 믿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맘먹었어요. 이 남자랑 헤어지고 다시 혼자 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뭐든지 제가 열심히만 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큰 오산이었죠. 우린 시에서 운영하는 값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신혼여행은 좀 근사한 데로 가고 싶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 있던 부곡 하와이로 갔었죠. 몇 년 전에 부곡 하와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튼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모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종갓집의 4대 독자 집안이었기에 시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빨리 아들 낳으라는 말을 계속 기대더군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아직 임신도 안 한 제게 아들 출산을 강요하다니 미칠 노릇이었죠. 어머님,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0일 됐고 아직 애도 안 들어섰는데 무슨 아들 낳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생길 아들도 떠나겠어요. 네가 그리도 성격이 못돼 처먹었으니 손자가 들어서겠냐. 25만 원이 뭐 그리 아깝다고 반신불수된 시애미한테 돈도 안 주고 말이야. 아주 괘씸하다니까. 결국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25만 원이 나오게 만드냐? 처주의형 같은 이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결국 성기 씨한테서 25만 원 받아 쓰고 계신가요? 아니, 몸 불편해서 바깥에도 휠체어 타야 겨우 나가시는 분이 웬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하세요? 암튼 남편한테 따져볼 테니 어머님은 가만 계세요. 식당에서 쪽파다 듣던 남편한테 씩씩대며 따졌죠. 아니, 어머님께 25만 원이나 드리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이제 당신도 다른 야채 배달 일 안 하고 이 식당 일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어머님 용돈도 나랑 상의해서 드려야 하는 거 아냐? 우리 형편에 25만 원은 너무 많아. 절반으로 줄이라고. 착하고 다정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세상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었죠. 결혼 후에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아주 눈을 희번떡거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뭐가 많다는 거야 대체? 당신 이 건물도 갖고 있고 식당 일도 잘 되고 있잖아. 평생을 힘들게 산 불쌍한 노인한테 정말 이렇게 가혹하게 나올 거야? 정 떨어진다 정말.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시모였죠.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었는지 원하는 아이는 잘 안 생기더군요. 아니, 생기긴 했으나 초기에 유산이 많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죠. 아니, 네 자꾸 옷무슨 미끄럼틀이더냐? 무슨 아기가 붙어있질 못하고 매번 미끄러지냐? 너 우리 집안에서 아들 못 낳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3년 내로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줄 알아. 고모님, 여기 제 명의 건물이에요. 누가 누굴 쫓아낸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저에게도 10개월간 끝까지 붙어있는 아기 천사가 찾아오더군요. 그때만 해도 초음파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출산할 때까지 성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발 아들이기만을 빌고 또 빌며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고추는 없었어요. 그래도 전체 딸아이가 마냥 이뻤어요. 이름은 김우정으로 지었죠. 하지만 지난 7년간 주구장창 아들 손자를 발해왔던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분명 아들 가진 편 모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옆 침대 여자는 아들 낳았다는데 아기 바뀐 건 아니냐? 이럴 순 없다. 7년간 기다렸는데 이럴 순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시모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미 낳은 딸을 아들로 바꿀 수는 없었죠. 남편도 실망하기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 또한 실망이 되더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시모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좀 이따 웬 여성이 한 명 올 것이다. 건너편 다방 여잔데 이미 아들을 2명이나 낳아본 여자야. 아직 20대니까 팔팔 하겠지. 우정임이야. 이건 네가 기분 나쁘고 자식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느냐 끊느냐 하는 문제다. 내가 지금껏 모아놓은 돈 이 다방 여자한테 다 줘놨으니 씨바지로 한 6개월 동안만 드리도록 하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을 때까지 말이야. 씨바지? 씨바지란 단어에 전 눈이 횟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때도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던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갔죠. 야, 넌 시엄니가 다른 여자 드린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아주 효자 나셨네. 짐승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긴 내 건물이니 2사람 다 당장 나가주세요. 바로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네요. 우리 딸 우정이는 평생 볼 생각도 말아요. 저 또한 폭탄 선언을 하고는 시모와 남편을 그 길로 내쫓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열이 받았거든요. 아들 못 낳는다고 이혼을 당한 건지 아님 제가 주체적으로 이혼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아빠와 갈라서고 딸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죠. 애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딸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웠어요. 덕분인지 자존심 센 딸은 저한테 약한 모습 안 보이고 혼자서도 척척 잘 생활했어요. 엄마인 전 그걸 우리 딸아이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독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딸내미는 유아들을 아주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고 유아교육과 진학 후 실제로 유치원 교사가 되었죠. 한 3년쯤 일했을까? 엄마인 제게 본인이 맡은 아이에게 자꾸 꺼내더군요. 엄마, 세상에 우리 반 아이 중에 100일 때 아기 엄마가 도망가서 아빠가 계속 키우는 애가 있어. 그 엄마도 참 너무하지. 어떻게 자기 새끼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냐. 너희 아빠도 돌 안 된 날 버리고 떠났단다.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그래? 참 불쌍한 아이로구나. 그 아빠가 대단하네. 아이 혼자 키우기 쉽지 않은데. 그치?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아마 아빠가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 아빠가 탤런트 닮았다니까? 우리 딸은 그 이후로도 자주 그 아이와 아빠에 대해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김새가 이상했죠. 우정아, 너 혹시 그 애기 아빠랑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 꺼내는 게 수상해. 딸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사실 그 남자아이를 임신했어. 벌써 5개월 차야. 남친도 이 사실 알아. 얼른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재. 남편과 이혼 후 딸아이를 홀로 키우며 25년간을 평탄하게만 지내고 있었는데 완전히 총 맞은 느낌이었어요. 뭐? 임신 5개월? 야, 너 미쳤어? 내가 널 내 딸린 호리비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엄마를 말려 죽일 작정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전 울며 불며 적극 반대했지만 당장 딸아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제 마음은 급해졌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위라는 작자는 꼴도 보기 싫으니 대충 한번 보고는 결혼을 승낙했죠. 정신 차려보니 상견례 당일이더군요. 그래도 서두는 어려운 법이니 최대한 옷차림에 예의를 갖추고 나갔어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앉아있는데 저 멀리서 사돈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왠지 낯이 익었어요. 점점 가까이 오자 45년 전 그날이 기억나더군요. 바로 내게 도둑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간 이모네 식모와 머슴 커플이었어요. 야, 김천애 이천소, 니네가 여기 웬일이야? 꼴에 서울로 상경했더냐? 내가 너희 두 사기꾼 놈들 때문에 이모네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알아?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둘이 결혼은 했나 보지? 재수 없으니까 썩 꺼져. 지금 우리 딸내미 사돈들 만나야 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악불싸. 바로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의 사돈이었던 거죠. 사위도 당황해서 얼른 상황 정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을 이미 아시나 봐요. 성함까지 다 아시네요. 우정이가 임신까지 한 마당에 옛날 일 다 잊으시고 상견례 자리는 대강 마무리 짓죠. 고상한 척 있던 김천래는 역시나 무식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사부인, 우리 아들이 첫 번째 부인이 애 낳고 도망가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익감이니 복받은 줄 아시오. 우리가 당신 이모네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에 땅을 사고 농사 짓다가 개발 보상금 받고 평창동에 대저택 짓고 이사 왔으다. 옛날 그 비천했던 신분이 아니라오. 평창동 사모님 됐으니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딸아이가 임신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분탕질 하고 싶진 않더군요. 자존심 세고 독립적인 아이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 거라 믿었죠.
게다가 사돈댁들이 우리 이모네 집에서 훔쳐간 돈으로 어쨌든 평청동 대저택 짓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한다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쌍수 들고 반대하고픈 결혼이었지만 꾹꾹 눌러 참고 결혼을 진행시켰어요. 딸아이는 만삭이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딸내미 말로는 착한 사위라 하니 배다른 아들내미 하나 있는 호랍이었지만 믿었어요. 적어도 저와는 다른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랬죠. 평창동 대저택에서 아이 낳고 시부모들과 합가하며 살던 우리 딸은 점점 말라망갔어요. 300평 규모의 거대한 집에 방만 5개, 화장실 4개라는 소리를 듣고 집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서 살이 빠졌나 싶었죠. 54kg의 보기 좋은 몸매였던 우리 딸은 결혼생활 급기야 39kg의 좀비 같은 몸매가 되어버렸어요. 우정아,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시댁살이가 힘드니? 시부모들이 구박해?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냐? 당장 병원 가보자. 아니야 엄마, 병원 가봤는데 그냥 좀 무리해서 그렇다네. 암 같은 거 안 걸렸대. 우리 딸내미 키우느라 그런 것 같아. 시댁 어른들 잘해주시니 걱정 마세요. 언제 한번 너희 신혼집 내가 한번 찾아가마. 사돈들 선물 사들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사는 걸 내 눈으로 좀 봐야겠어. 아니에요 엄마. 뭐하러 그 먼 곳까지 와. 차 없으면 올라오기도 힘든 언덕에 있는 집이야. 절대 오지 마세요. 친정엄마인 제가 딸내미 집에 한번 간다고 할 때마다 극구 만류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부터 딸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사위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 딸이 사는 평창동 주소를 갖고 찾아갔죠. 배를 놀랐더니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얼른 돌아가세요. 전 그 목소리가 더 걱정이 되어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어요. 바로 경찰을 불렀죠. 경찰 얼굴이 인터폰에 비추니 그제서야 열어주더군요. 경찰과 함께 딸 집에 쳐들어갔죠. 평창동 대저택이라는 그 집 안에는 웬 미싱 수십 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공사판이 따로 없었죠. 북적이던 사람들만 10명.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딸내미를 붙잡고 물었어요. 우정아, 이게 살림집이냐 아닌 공장이냐? 평창동 대저택에 산다더니 거대한 공장에 살던 거였어? 저 사람들은 대체 다 뭐고? 다 우리 신의 식구들이야. 집안 전체가 망해서 신의 남편들, 아이들이며 그 시부모들끼리 다 이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어. 방 5개에 16명이 살고 있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 사업 망한 시누이며 새 쌍둥이 낳은 시누이들까지. 처참한 사정의 시댁 식구와 왜 이리 많던지. 다 이 저택의 빌부터 미싱 돌리며 살고 있었어요. 전 당장 사돈인 김천래한테 따져 물었어요. 야, 내 귀여운 딸을 이런 난장판에서 하루 종일 일시키며 풀어먹었던 거냐?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사기꾼을 믿은 게 잘못이지. 평창동 대저택에서 며느리 공주 대접해주며 살게 해주겠다며. 이게 공주 대접이냐? 하녀보다 못한 삶이지. 야, 이게 어디서 난리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미싱 돌린 게 뭐 큰일이라고.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뻔뻔한 면상으로 희죽거리며 말하는 딸의 시모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내가 기물 파손죄로 경찰한테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 미싱 다 부셔버리고 가야 속이 시원하겠다. 정말 전 다 부셔버리고 내 딸과 손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사돈 식구들은
헐크같던 제 모습이 좀 무서웠는지 보상하라 어쩌라 하는 말은 없더군요. 저희 집으로 돌아와 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흘착했어요. 우정아, 대체 왜 그런 시궁창에 살면서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왜? 엄마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지.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했으니 보란듯이 끝까지 잘 살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이게 왜 네 잘못이야? 얼른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우리 3대 모녀가 모여 행복하게 살자꾸나. 내가 70평생 살아보니 인생 뭐 별거 없더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그렇게 우리 딸은 외동딸 하나 가진 이혼 여인 저와 똑같은 팔자를 지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딸만큼은 평생 재혼하지 않는 저와는 다르게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금 행복한 가정 꾸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딸과 저는 모든 비밀 다 털어놓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식당 일하여 벌만큼 벌어놓은 저는 손녀딸을 주도적으로 맡아 키워주고 있고 딸은 다시 유치원 교사가 되어 일하고 있죠. 우리 손녀딸 자랑 한번 해보자면 아직 7살밖에 안 됐는데 한자 8급 시험 본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답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요즘 제 삶의 낙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전부죠. 이젠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어떤 일이 닥쳐도 놀라지 않을 것 같네요. 이 글을 듣는 여러분께는 그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